프로이트는요, 그 르봉의 연구를 통해서 개인이 집단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새로운 특성들을 찾습니다. 총 3가지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정신분석 TV입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전쟁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죠. 예, 그것을 보고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분석에서도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이런 집단의 문제도 정신분석에서는 연구된 것이 있습니다. 단지 신경증 문제만 다룬 것은 아니에요. 프로이트도 이 문명론 같은 것을 연구를 했고요. 뭐 개인의 충동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연구를 했지만 집단이나 이 전쟁 문제에서도 프로이트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역시도 이 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아인슈타인하고 나눴던 편지겠죠. 왜 전쟁인가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오해가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느 글을 보면 프로이트가 반전운동에 함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그 반전운동에 함께하진 않았어요. 프로이트와 아인슈타인이 나눈 편지를 보면요, 아인슈타인이 프로이트한테 이 반전운동에 함께해달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그 제안을 거절해요. 만약에 프로이트가 아인슈타인의 그 제안을 수락했다면 1955년에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선언이 발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으로 나왔죠. 반전운동에 프로이트가 거절했기 때문에 반전운동에 동참하는 그 뜻이 맞는 버트랜드 러셀이 거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 왜 전쟁인가라는 글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제가 그 2가지 내용을 지금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단결력에 대해서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이 집단 심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그 프로이트 왜 전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 그 프로이트가 연구한 집단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집단 심리학의 고전으로 불린 책이 있어요.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 쓴 군중심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지금도 널리 읽히는 책입니다. 특히나 그 집단 지도자들, 아니 정치인들은 필수적으로 이 책을 읽어요. 프로이트 역시 집단 심리를 연구할 때 이 군중심리를 읽고 나서 접근을 합니다. 프로이트가 쓴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프로이트는 르봉의 서술에 뭔가 더 추가를 했어요. 집단 속에 있는 개인들이 하나로 결합이 된다면 그들이 묶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탐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감기라는 영화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이트는요, 그 르봉의 연구를 통해서 개인이 집단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새로운 특성들을 찾습니다.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집단 충동이에요. 집단이 결속하게 되면요, 개인의 충동보다 거대한 크기의 충동을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충동 자체를 억누르지 못해요. 집단에 휩쓸리게 되면 무조건 일방성을 가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요. 물론 집단 범죄와 같은 것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전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 집단 자체가 책임감이 되게 옅어지거든요. 자기 개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옅어져가지고 집단을 우선시하게 돼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요, 개개인의 그 책임이 없을까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지만 국가 지키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 책임은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나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뉴스에서는 그런 게 나왔어요. 폴란드로 피난 갔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키예프로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죠. 다 같이 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 하나의 통일체로서 국가를 지키는 게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 살아가는 질서를 지키는 것과도 관련이 돼요. 비슷한 예로요, 이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들도 교도소 내에서는 그 교도소 내의 질서를 지킨다고 하죠. 이게 집단화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꼽는 것은 전염이라고 불러요. 이 집단 속에는 모든 감정과 행동이 전염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이 한 개인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할 만큼 강합니다. 개인의 본성하고는 상반되기도 하죠. 얼마 전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병사 한 사람이 다리를 파괴한다고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자기가 안전한 지대로 피신하기까지 시간이 모자라서 그 자리에서 다리를 먼저
폭파시키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이것이 전염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본성,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나의 가족과 나의 나라는 내가 지켜야겠다. 이것은 개인적인 상태에서는 등장하기가 힘듭니다. 집단 내에서는 이것이 등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모든 국민들이 이런 상태일 겁니다. 이 전염이 강할수록 결속력도 강해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요, 피암시성이에요. 먼저 그 이야기했던 그 전염 역시도 이 피암시성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는 이 집단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피암시성의 결과로요, 의지하고 분별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의지에 따르게 되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사항전 하겠다, 이러니까 국민들도 결사항전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신변이 위험하다, 피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안이 있어서 그걸 거절했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피난이 아니라 실탄이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요. 지도자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폴렌스키 대통령을 1순위로 처리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 중심을 잡아주는 집단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면 그 집단은 금방 괴멸하게 되거든요. 이때 지도자가 사라진 집단은 그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이것을 두고 이제 패닉이라고 불러요. 게다가 이 집단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 집단은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집단 안에 있는 개인에게 불가능이란 없어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력 차이를 봐도 열세에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일찌감치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집단으로 결속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결사항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이 가지는 감정은요, 되게 단순한데 굉장히 과장이 돼 있어요. 의심과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 집단의 움직임은 그 지도자에 따라서 움직여요. 이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집단은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폴렌스키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킨다면 우크라이나는 계속 러시아에 저항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 집단이 지도자의 언어에 의한 그 힘의 순종적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말은 집단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의 말은 집단의 힘이 되고 활력이 되는데, 나쁜 지도자의 말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집단을 밀어넣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형성이 됐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피암시성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프로이트는 이 집단하고요, 신경증하고 이 심리적인 관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신경증의 심리 상태를 이루는 주된 요소는요, 주로 공상에 잠겨요. 공상에 잠기고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망에서 생기는 이 환상을 꼽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신경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일상의 외부 현실보다요, 내적인 정신 현실에 더 무게추가 쏠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흔히 경험하게 되는 증상 중에 히스테리라는 증상은요, 실제 경험의 반복보다 그 환상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강박증은요, 실제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바탕을 둡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검증하는 기능이 뒷전으로 물러나요. 드러나 있는 사실을 잘 안 믿어요. 대신에 이제 감정적 그 리비도 투자를 받은 충동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프로파간다를 하죠. 프로파간다라는 책이 있어요. 광고학의 고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버네이스가 프로이트에 처족한데, 프로이트가 책 쓸 때마다 자기 책을 버네이스한테 보내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선전선동 하는데 가장 탁월했던 그 게벨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는 이 게벨스보다 버네이스를 영입하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버네이스가 미국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게벨스가 그걸 대신한 것이고요. 선전 문구를 통해서 사람들 감정을 움직여서 한쪽으로 쏠리게 만든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집단으로 결속이 돼버리면 그쪽에 이제 행동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할 때도 그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투표할 때 생각 안 하고 그냥 투표한다고. 여기서 감정적으로 투표하는 경향들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말을 하기도 했죠. 공약을 보고 찍어달라, 공약의 현실성,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적 선전을 하기도 했죠. 즉 감정적 투표를 저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정치적 선전 활동은요,
모든 정당에서 다 하는 겁니다. 공통적이에요. 이런 걸로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고 그에 따라 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도 지방선거 같은 연설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막바지에 가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너무 심하게 해요. 즉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일종의 정치적 전술이라고 봐야겠죠. 예, 다시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예, 제가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는 전쟁 가능성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격렬하게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볼렌스키 대통령의 그 위신 때문으로 여겨져요. 위신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발휘되는 일종의 지배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신 앞에서는 비판력이 마비되고 마음이 이제 존경심으로 채워져요. 최면술에 홀리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뷰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은 인위적인 위신과 개인적인 위신이라는 차원을 구분을 해요. 인위적인 위신이라고 할 때는요, 가문, 재산, 명성, 사상, 학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신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한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적인 위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카리스마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대신 이 위신이라는 건요, 성공에 의존합니다.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위신이 사라져 버려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전쟁에 패한 지도자는 그 위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히틀러도 그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할 때 자살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위신을 잃으면 더 이상 지도자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다는 말이 될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지도자는 결국 실패한 지도자로 남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요, 집단 심리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뷰스타프 르봉이 저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제 군중 심리를 읽어보셔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하실 수는 있습니다. 프로이트를 좀 더 읽어보신다면요, 뒤에 되면 다른 학자들도 많이 나와요. 맥두걸 같은 학자들이 연구한 집단에 대한 개념이라든가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라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이트 주변에 떨어져 있는 게 많다고요. 프로이트를 라칸이 정점으로 꼽는 이유도 그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새로운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이 뒤에 내용을 좀 더 읽어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럼 집단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정신분석을 하지만요, 프로이트 읽기는 정신분석에서는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 라칸이 당신들은 라칸주의자입니까? 나는 프로이트주의자입니다.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치료에서도요, 프로이트는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저 역시도 이제 분석 작업을 할 때 프로이트 방식으로 들어가요. 아직까지 이제 프로이트가 정말 살아 숨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요, 이 옛날 책 보고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좋은 책이 많이 나오는데 너 왜 옛날 책 보냐,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그 친구들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기초는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즉, 프로이트라는 이 기초를 잘 닦아놓으면요, 되게 풍부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상담에서 가장 유효하겠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는 프로이트가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내용들도 이 프로이트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프로이트가 하는 이 정신물리학적 측면을 가지고 약물 연구를 했는데 의학적인 결과하고 약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프로이트 읽기가 중요하다는 걸 이 자리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요, 아인슈타인하고 프로이트하고 편집을 나눈 거 있잖아요. 그 왜 전쟁인가라는 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제 프로이트를 읽는 데 있어서 그 번역어 문제라든가요, 이것들도 조금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전체 맥락은 손댈 게 없는데요, 번역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본능하고 본능적 충동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프로이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독일어 원본하고 비교 대조 해석하면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